세계 문명 아카이브 몽골 제국편 12세기 중반 몽골의 광활한 초원 오논강 근처 델리운 볼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태무진. 훗날 칭기즈 칸으로 불릴 인물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 손에 핏덩이를 쥐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위대한 정복자가 될 운명이라는 징조로 여겨졌다. 태무진이 9살 되던 해 아버지 예수게이는 아들의 배필을 정하고 돌아오던 길에 타타르 부족의 독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유력한 지도자를 잃은 부족은 혼란에 빠졌다. 태무진과 그의 가족에게 실현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아버지가 죽자 부족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들은 아직 어린 태무진의 가족을 이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어머니 호엘룬과 어린 자식들은 부족에게 버림받고 초원에 홀로 남겨졌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추방된 가족의 삶은 비참했다. 그들은 곤듀림을 피하기 위해 들쥐를 잡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다. 어린 태무진은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초원의 냉혹한 현실은 그를 강인한 소년으로 단련시켰다. 생존의 압박 속에서 가족 내 갈등이 싹텄다. 이복형 백테르가 사냥한 물고기를 빼앗자 태무진은 분노했다. 그는 동생 가사르와 함께 백테르를 활로 쏘아 죽였다. 이 사건은 어린 태무진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일면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타이치우드족이 돌아왔다. 그들은 성장한 태무진이 미래의 위협이 될 것이라 여기어 그를 습격하고 포로로 잡았다. 태무진은 목에 칼을 쓴 채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중대한 위기였다. 타이치우드족이 축제를 벌이며 방심한 틈을 타 태무진은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칼을 쓴 채로 감시병을 내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논강의 차가운 물 속에 몸을 숨겨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의 불굴의 의지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태무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녀 보르테를 찾아갔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보르테의 가족은 약속을 지켰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보르테가 가져온 검은 담비 가죽옷은 훗날 태무진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되었다. 행복은 길지 않았다. 과거 예수게이가 아내를 빼앗아왔던 메르키트족이 복수를 위해 태무진의 야영지를 기습했다. 새벽의 어둠을 틈타 쳐들어온 그들의 공격에 태무진의 작은 공동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태무진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아내 보르테는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되고 말았다. 모든 것을 잃은 태무진에게 남은 것은 아내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무진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케레이트족의 옹칸에게 찾아가 담비 가죽 옷을 바치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어린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자다란족의 자무카에게도 도움을 구하며 연합군을 결성했다. 세 부족의 연합군은 메르키트족을 공격했다. 강력한 군세 앞에 메르키트족은 무너졌고 태무진은 마침내 아내 보르테를 구출했다. 이 승리는 태무진의 명성을 초원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소년이 아니었다.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르테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주치, 손님이라는 뜻이었다. 보르테가 납치되었던 기간 때문에 주치의 혈통에 대한 의심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이는 훗날 몽골 제국의 계승 문제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승리 이후 태무진과 자무카는 한동안 함께 지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너무나 달랐다. 귀족 중심의 자무카와 달리 태무진은 신분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였다. 서서히 두 의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태무진의 포용력과 능력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결국 태무진의 지지자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인 칸으로 추대했다. 이는 몽골 초원의 전통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였고 자무카와의 경쟁을 공식화하는 선언이었다. 태무진이 칸으로 추대되자 두 사람의 결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의형제는 이제 초원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었다. 몽골의 부족들은 태무진과 자무카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했다. 두 세력의 첫 대규모 충돌은 13위 전투에서 벌어졌다. 태무진은 자신의 군대를
13개의 부대로 나누어 맞섰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자무카의 군대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는 태무진이 겪은 첫 번째 대규모 군사적 패배였다. 패배했지만 태무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무카가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형하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태무진에게 합류했다. 태무진은 패배를 교훈 삼아 10여 년간 조용히 힘을 기르며 세력을 재정비하고 재기를 노렸다. 힘을 회복한 태무진은 옹칸과 연합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타타르족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타타르 남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부족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타타르족에 대한 공동의 승리는 태무진과 옹칸의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몽골 동부 초원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다. 태무진은 옹칸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태무친의 세력이 커지자 그의 후원자였던 케레이트부의 옹칸은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태무친이 청혼한 아들 주치와 옹칸의 딸 사이의 혼담은 거절당했다. 두 세력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있었다. 과거의 동맹은 이제 미래의 적이 되었다. 몽골 고원의 패권을 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옹칸은 태무친의 오랜 경쟁자 자무카의 부추김에 넘어갔다. 그는 거짓 혼인 약속으로 태무친을 유인한 뒤 그의 군대를 기습 공격했다. 방심하고 있던 태무친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가장 믿었던 동맹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눈 순간이었다. 대신은 초원의 가장 오래된 법칙 중 하나였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태무친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이어진 칼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그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수많은 병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아들 오고타이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태무친은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처절한 후퇴를 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던 태무친은 발주나라는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다. 그를 끝까지 따른 이는 고작 19명 뿐이었다. 그들은 탕물을 함께 마시며 고난과 영광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이 발주나 호수의 맹세는 훗날 몽골 제국의 건국 공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진 순간이었다. 발주나 호수의 맹세 이후 태무친은 재기를 도모했다. 그는 사방으로 사절을 보내 흩어진 부족민과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력에 감화된 이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그의 군대는 이전보다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세력을 회복한 태무친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사흘 밤낮의 격전 끝에 케레이트부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다. 승리에 도취해 방심했던 옹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서쪽 나이만족 국경으로 도망치다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국경 수비병에게 살해당했다. 초원의 오랜 강자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케레이트부가 사라진 몽골 고원에는 이제 최후의 강자 나이만족만이 남았다. 알타이 산맥 서쪽에 자리 잡은 나이만족은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자랑했다. 옹칸의 아들 일카생균과 자무카 등 태무친의 적들이 모두 나이만으로 도망쳐 힘을 보탰다. 최후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1204년 봄 태무친은 나이만 정벌에 나섰다. 차키르마우트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는 뛰어난 전술을 선보였다. 밤이 되자 병사 한 명당 5개의 모닥불을 피우게 해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아 보이게 만들었다. 이 심리 전에 나이만 군대는 겁을 먹고 혼란에 빠졌고 결국 대패하고 말았다. 차키르마우트 전투의 승리로 나이만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들의 영토와 백성은 모두 태무친에게 흡수되었다. 한편 나이만족에 의탁했던 자무카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태무친에게 끌려왔다. 한때 초원을 양분했던 두 영웅의 기나긴 인연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역사의 흐름은 결정되었다. 태무친은 옛 친구이자 숙적인 자무카에게 다시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무카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을 피 흘리지 않고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태무친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초원의 귀족에게 걸맞은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나이만족을 정복한 태무친은 마지막 남은 적 메르키트 잔당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했던 원수들이었다. 몽골군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하여 이르티시 유역에서 완전히 섬멸했다.
이로써 태무친에 대항할 수 있는 부족은 몽골 고원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되었다. 수십 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메르키트 등 몽골 고원을 할거하던 수많은 부족이 마침내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되었다. 분열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초원에 비로소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다. 위대한 통일 국가의 탄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1206년 봄 태무친은 온원강의 발원지에서 대규모 구릴타이를 소집했다. 몽골 고원의 모든 부족장과 지도자들이 이 역사적인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통일된 몽골의 새로운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초원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구릴타이에서 모든 부족장들은 만장일치로 태무친을 유일한 통치자로 추대했다. 그는 칭기즈 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다. 이는 위대한 황제 혹은 세상의 지배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흩어진 유목민들을 통일한 영웅은 이제 전설적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칭기즈 칸의 즉위는 곧 몽골 제국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이렇게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국이 세상에 선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니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통일된 법률을 갖춘 새로운 국가였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이제 몽골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칭기즈 칸은 가장 먼저 군사 및 행정 조직을 개편했다. 그는 혈연 중심의 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백성을 10호, 100호, 1000호, 만호 단위로 재편성했다. 이 천호제는 효율적인 군대, 동원과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 몽골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바로 이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칭기즈 칸은 몽골 최초의 성문법인 야사를 반포했다. 야사는 군대 규율부터 상속재산 분배 가능과 절도에 대한 처벌까지 사회 전반을 규정했다. 이 법령은 제국 전체에 통일된 질서를 부여했다. 엄격한 법치는 몽골 제국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내부 정비를 마친 칭기즈 칸은 시선을 밖으로 돌렸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남쪽에 위치한 탕구투족의 서하 왕국이었다. 서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부유한 국가였다. 서하를 정복하는 것은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남쪽에 강대국 금나라로 가는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1209년 몽골의 대군은 고비 사막을 넘어 서하를 침공했다. 몽골군은 초원에서 단련된 기동력을 바탕으로 서하의 여러 도시를 차례로 함락시켰다. 하지만 수도인 싱칭군은 견고한 성벽과 수비 병력으로 몽골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다. 몽골군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성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수도 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칭기즈 칸은 황하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수몰시키려 했다. 하지만 제방이 무너지며 오히려 몽골군 진영이 침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하 황제는 몽골군의 위력에 굴복했다. 그는 칭기즈 칸에게 딸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며 몽골의 첫 번째 속국이 되었다. 서하를 복속시킨 칭기즈 칸의 시선은 이제 더 강대한적인 금나라로 향했다. 과거 몽골 부족에게 가했던 굴욕에 대한 복수이자 실크로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1211년 마침내 몽골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금나라의 심장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금나라는 야호령의 좁은 협곡에 대군을 집결시켜 몽골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는 몽골군의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무칼리의 우회 공격으로 금나라의 주력군은 완벽하게 포위 섬멸되었다. 이 전투 한 번으로 북중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야호령의 승리 이후 몽골군은 거칠 것 없이 화북 평야를 휩쓸었다. 마침내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 오늘날의 베이징에 도달했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 도시는 유목민이었던 몽골군에게 공성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중도 공방전은 길고 치열했다. 몽골군은 포로로 잡은 공성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새로운 전술을 흡수하며 끈질기게 도시를 압박했다. 1215년 금나라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자 마침내 중도는 함락되었다. 그 파괴의 규모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였다. 북중국을 손에 넣은 칭기즈 칸의 야망은 더욱 커져갔다. 그의 시선은 서쪽으로 향했다. 부유한 중앙아시아의 제국들과 그곳을 가로지르는 비단길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몽골 제국의 새로운 정복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서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것은 카라 키타이 제국이었다. 나이만족의 왕자 쿠출루크가 왕위를 찬탈하고
이슬람 교도들을 탄압하고 있었다. 제베가 이끄는 몽골군은 해방자로 환영받으며 순식간에 카라, 키타이를 정복하고 제국의 서쪽 국경을 안정시켰다. 카라, 키타이 너머에는 페르시아에서 아랄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호라즘 제국이 있었다. 칭기즈칸은 처음에는 전쟁이 아닌 교역을 원했다. 그는 평화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 대규모 교역 사절단을 호라즘으로 파견했다. 사절단은 호라즘의 국경 도시 오트라르에 도착했다. 그러나 성주 이날추크는 이들을 첩자로 몰아 재물을 빼앗고 사절단 전원을 살해했다. 이는 외교 관례를 무시한 심각한 도발 행위였고 몽골 제국에 대한 모욕이었다. 사절단 학살 소식은 칭기즈칸에게 전해졌다. 그는 다시 사신을 보내 성주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호라즘의 샤는 이마저 거절하고 사신을 살해했다. 이 오만한 행동은 호라즘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칭기즈칸은 대대적인 서방 원정을 결심했다. 칭기즈칸은 제국의 모든 힘을 총동원했다. 광활한 초원에 몽골 전사뿐만 아니라 정복지의 기술자들과 병사들까지 모두 소집되었다. 이것은 몽골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직된 군대였다. 대원정의 서막이 올랐다. 1219년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군이 서쪽으로 향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원정이 아닌 완전한 정복 전쟁이었다. 칭기즈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러 경로로 나아가 호라즘 제국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다. 첫 목표는 사절단이 살해된 도시 오트라르였다. 격렬한 저항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고 성주 이날추크는 생포되었다. 그의 탐욕을 처벌하기 위해 눈과 귀에 녹인 은을 부어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몽골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트라르 이후 몽골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다. 중앙아시아의 위대한 도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가 차례로 함락되었다. 몽골군은 기만 전술과 심리전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했다. 이슬람 세계의 보석과도 같던 도시들의 파괴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호라즘의 샤 무함마드 2세는 더 많은 병력을 가졌음에도 몽골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그는 병력을 여러 도시에 분산시킨 채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쪽으로 도망쳤다. 그의 도주는 무능한 지도자의 상징이 되었다. 칭기즈칸은 최고의 장수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정예 기병을 주어 샤를 추격하게 했다. 임무는 오직 샤 무함마드를 추격해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로써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병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시아에 대한 추격이 계속되는 동안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이끄는 군대는 수도 우르겐치를 포위했다. 저항은 격렬했고 끔찍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도시가 함락된 후 몽골군은 댐을 무너뜨려 폐허가 된 도시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 시아 무함마드는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 잘랄 우띠는 항복을 거부했다. 그는 남은 병력을 규합하여 용감하게 저항을 이어갔다. 심지어 타로안 전투에서는 몽골군 훈견대를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칭기즈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인더스 강변에서 잘랄 우딘을 포위했다. 강을 등진 호라즘 군대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괴멸되었다. 잘랄 우딘은 말을 탄 채 강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쳐 탈출하는 전설적인 모습을 남겼다. 인더스 강 전투의 패배로 호라즘 제국은 사실상 멸망했다. 불과 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이 원정은 몽골의 군사 전략과 속도 그리고 잔혹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샤를 쫓던 제베와 수부타이는 곧바로 귀환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대를 이끌고 코카서스를 넘어 조지아와 킵차크족을 격파하고 러시아 평원까지 진출했다. 칼카 강 전투에서 승리한 이들의 대장정은 훗날 유럽 원정의 발판이 되었다. 수부타이와 제베에 별동되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겨울에 카카스 산맥을 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다. 험준한 산맥과 현지 부족들의 저항을 뚫고 마침내 유럽의 동쪽 초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로였다. 몽골 기병의 발굽은 이제 새로운 대륙을 향하고 있었다. 킵차크족과 손을 잡은 루스 공국연합군이 몽골군을 맞았다. 몽골군은 거짓 후퇴로 적을 유인하는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며칠간의 추격으로 지친 루스 연합군은 칼카 강변에서 완벽한 포위 섬멸을 당했다. 이 전투로 동유럽은 몽골이라는 이름의 공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7년에 걸친 대원정을 마친 칭기즈 칸이 마침내 몽골 본토로 귀환했다.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그의 귀환은 개선 장군의 행렬 그 자체였다. 제국의 영토는 동서로 광대하게 펼쳐졌고 그 이름은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노년의 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었다. 칭기즈 칸이 서방 원정에 나선 사이 복속했던 서하가 원군 파병 약속을 어기고 동맹을 파기했다. 심지어 몽골의 적대적인 세력과 손을 잡으며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다. 대칸의 부재를 틈탄 이들의 배신은 칭기즈 칸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국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다. 1226년 칭기즈 칸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하를 향했다. 이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원정이 되었다. 단순한 정벌이 아니었다.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제국의 권위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한 원정이었다. 몽골의 대군은 서하의 국경을 넘어 거침없이 진격했다. 서하의 수도를 포위하고 항복을 기다리던 중 칭기즈 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전 사냥에서 입은 부상이 원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오랜 전쟁으로 쌓인 피로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칸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의 병세는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깊어졌다. 1227년 여름 칭기즈 칸은 서하 정벌의 끝을 보지 못하고 진중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60을 넘긴 때였다. 흩어져 있던 유목 부족을 하나로 묶고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죽음은 제국 전체에 가장 큰 비밀로 붙여졌다. 칭기즈 칸은 죽기 전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제국의 미래를 당부했다. 그는 분열을 가장 경계하며 단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성품이 온화하고 이타적인 셋째 아들 오고타이를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이는 제국의 안정을 위한 그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대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유언에 따라 서하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마침내 수도가 함락되고 서하의 마지막 황제는 항복했으나 곧 처형되었다. 칭기즈 칸을 배신했던 서하 왕국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칭기즈 칸의 장례는 극비리에 치러졌다. 그의 시신은 몽골 고향의 성산 부르칸 칼둔 어딘가에 안장되었다. 장례 행렬을 본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여 무덤의 위치를 비밀에 붙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위대한 칸의 죽음 이후 몽골 제국의 모든 정복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제국의 모든 왕족과 장군들은 새로운 대칸을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를 위해 몽골 고원으로 모여들었다. 제국은 숨을 고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다. 새로운 칸이 선출될 때까지는 관습에 따라 막내 아들인 폴루이가 임시로 국정을 돌보는 감국 즉 섭정을 맡았다. 폴루이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는 2년 동안 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쿠릴타이가 열릴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1229년 마침내 케룰렌 강변에서 대규모 쿠릴타이가 소집되었다. 칭기즈 칸의 모든 후예들과 제국의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칭기즈 칸의 유언에 따라 오고타이를 차기 대칸으로 추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오고타이는 처음에는 형인 차가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겸양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칭기즈 칸의 유언은 절대적이었다. 결국 그는 형제들과 부족장들의 추대를 받아들여 몽골 제국의 제2대 대칸의 자리에 올랐다.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오고타이 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국의 확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의 시대의 몽골 제국은 더욱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국을 이끌며 몽골의 황금기를 열었다. 그의 첫 목표는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금나라 정벌이었다. 오고타이 칸은 즉위 직후 금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다. 톨루이와 수부타이 같은 명장들이 이끄는 몽골군은 남송과 동맹을 맺고 금나라를 양쪽에서 압박했다. 금나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구군은 기울고 있었다. 몽골의 파상 공세 앞에 금나라의 방어선은 차례로 무너졌다. 1232년 삼봉산에서 벌어진 전투는 금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폭설과 추위를 이용해
금나라의 주력군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기습과 신의전 앞에 금나라 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했다. 이 패배로 금나라는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주력군을 잃은 금나라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마지막 황제가 버티던 체주성은 몽골과 남송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1234년 성이 함락되면서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칭기즈칸의 숙적이었던 금나라는 건국 120년 만에 완전히 멸망했다. 오고타이칸은 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수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몽골 고원의 중심부에 카라코룸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동하는 유목민의 수도가 아닌 성벽과 궁전을 갖춘 고정된 도시였다. 카라코룸은 동서양의 상인과 사절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고타이칸은 역참 제도를 정비하고 확장했다. 잠치라 불리는 이 제도는 제국의 전역에 통신망을 구축했다. 정해진 거리마다 역을 설치하고 말을 비치하여 칸의 명령과 보고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이는 제국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1231년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을 빌미로 몽골은 고려를 침공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순식간에 개경 근처까지 진격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질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고려의 조정과 백성은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몽골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동쪽의 고려를 압박하는 동시에 오고타이칸의 시선은 서쪽을 향했다. 1235년 수도 카라코룸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대규모 서방 원정이 결정되었다. 아직 몽골의 발길이 닿지 않은 킵차크 초원과 루스 공국들 그리고 유럽까지 정복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제국의 모든 역량이 이 원정에 집중되었다. 서방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는 칭기즈칸의 장손이자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임명되었다. 실질적인 군사작전은 역전의 노장 수부타이가 지휘했다. 칭기즈칸의 다른 아들들의 자손들도 대거 참여하여 몽골 제국의 연합군 성격을 띄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쪽 끝까지 정복하는 것이었다. 원정의 첫 단계는 볼가 강 동쪽의 킵차크 초원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몽골군은 이 지역의 유목민인 킵차크족과 불가르를 차례로 격파하며 서쪽으로 나아갈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목민이 몽골군에 흡수되거나 서쪽으로 쫓겨났다. 광활한 초원은 순식간에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1237년 겨울 몽골군은 꽁꽁 얼어붙은 볼가 강을 건넜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루스였다. 몽골군은 혹한을 이용해 강과 늪지대를 고속으로 돌파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분열된 루스의 공국들은 연합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각계격파 당하기 시작했다. 첫 목표가 된 에아잔 공국은 처절하게 항전했지만 닷새 만에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어서 콜롬나, 블라디미르 등 루스의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잿더미가 되었다. 당시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모스크바 역시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철저히 유린당했다. 공포가 루스 전역을 뒤덮었다. 루스 정복의 대미는 모든 루스 도시의 어머니라 불리던 키예프의 함락이었다. 1240년 바투가 이끄는 몽골 대군은 키예프를 포위하고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화려했던 황금도움의 도시 키예프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루스는 몽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루스를 완전히 정복한 몽골군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를 향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와 헝가리였다. 몽골군은 유럽 연합군의 형성을 막기 위해 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침공을 개시했다. 유럽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 전운이 유럽 대륙을 감돌았다. 북쪽으로 진격한 바이두와 카단이 이끄는 몽골군은 폴란드를 유린했다.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와 독일 기사단 연합군은 몽골군과 맞서 싸웠다. 하지만 몽골군의 뛰어난 기동전과 위장퇴각 전술에 휘말려 유럽의 중기병들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했다. 한편 바투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본대는 헝가리로 향했다. 1241년 4월 11일 모이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몽골군은 또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수부타이는 연막과 다리를 이용한 포위 작전으로 헝가리군을 완벽하게 섬멸했다. 헝가리 왕국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 레그니차와 모히에서의 연이은 참패 소식은
유럽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신의 징벌 혹은 세상의 종말이라 여겨졌다.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몽골에 대항할 십자군을 호소했지만 유럽 각국은 서로를 불신하며 효과적으로 뭉치지 못했다. 몽골군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헝가리를 정복한 몽골군은 도망친 벨라 4세 국왕을 추격하여 남쪽으로 진격했다. 몽골의 선봉대는 달마티아 해안에 도달하여 아드리아해의 푸른 물결을 목격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근교까지 척후병이 도달하기도 했다. 서유럽 전체가 몽골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놓인 순간이었다. 유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한 명의 전령이 급히 달려왔다. 1241년 12월 데칸 오고타이가 과음으로 급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죽음은 유럽의 운명을 그리고 몽골 제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몽골의 전통에 따라 데칸이 사망하면 모든 황족은 쿠릴타이에 참석하여 새로운 칸을 선출해야 했다. 총사령관 바투를 비롯한 원정군의 왕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유럽 정복을 눈앞에 둔 몽골 대군은 1242년 봄 갑작스럽게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오고타이 칸이 사망하자 그의 6번째 부인이었던 트레겐의 카툰이 실권을 장악했다. 그녀는 야심이 많고 유능한 여성이었다. 트레겐에는 남편이 후계자로 지목한 손자 시레문 대신 자신의 아들인 구육을 데칸으로 만들기 위해 섭정을 시작하며 마쿠 정치에 돌입했다. 트레겐에는 약 5년간 몽골 제국을 다스렸다. 그녀는 구육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혔다. 또한 쿠릴타이 개최를 의도적으로 미루며 구육의 즉위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갔다. 제국은 여성 섭정의 손에 의해 움직였다. 하지만 트레겐의 통치는 제국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녀가 등용한 인물들은 부패했고 재정은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오고타이 가문과 주치 가문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 서방 원정의 총사령관이었던 바투는 트레겐의 정치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마침내 1246년 트레겐의 오랜 노력 끝에 쿠릴타이가 소집되었다. 바투는 병을 핑계로 불참했지만 구육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몽골 제국의 제3대 데칸으로 즉위했다. 이 즉위식에는 루스 공국의 대공들과 교황의 사절 등 수많은 외국 사신들이 참석하여 몽골의 위세를 실감했다.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한 인물 중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보낸 사절 프라노 카르피니도 있었다. 그는 몽골의 유럽 침공에 항의하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가 남긴 상세한 기록은 당시 유럽인들이 몽골 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구육칸의 시대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제국 서쪽의 가장 강력한 세력가인 바투가 즉위식에 불참한 것은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구육과 바투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립은 몽골 제국을 거대한 내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제국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투를 향한 원정길에 오른 구육칸은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나이 43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바투 측에 의한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의 죽음은 제국에 또 다른 권력 공백을 가져왔다. 구육의 미망인 오굴 카이미시가 섭정을 맡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임 섭정이었던 트레게네와 달리 정치적 수완이 부족했다. 그녀의 무능함과 사치는 몽골 귀족들의 불만을 키웠고 제국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툴루이 가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미망인 소르카칸이 데키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차기 대권 주자로 키워냈다. 특히 킵차크 칸국의 바투와 긴밀한 동맹을 맺으며 툴루이 가문의 입지를 다졌다. 제국의 서쪽을 다스리던 바투는 툴루이 가문의 맏아들 몽케를 차기 대칸으로 지지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했다. 오고타이 가문과 차가타이 가문은 이 쿠릴타이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참했다. 반대파의 불참 속에서 쿠릴타이는 몽케를 제4대 데칸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의 데칸 자리는 오고타이 가문에서 툴루이 가문으로 넘어갔다. 몽골 제국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마련된 순간이었다. 몽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몽케칸은 즉위 직후 자신에게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오고타이와 차가타이 가문의 수많은 왕자와 귀족들이 처형되거나 추방당했다. 섭정이었던 오굴카이미시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제국은 공포 정치에 휩싸였다. 몽케는 숙청으로 권력 기반을 다진 후 제국 통치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제국 전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역참 제도를 확충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제국을 안정시킨 몽케는 2개의 대규모 원정을 계획했다. 그는 동생 쿠빌라이에게 남송 정벌을 맡겼고 또 다른 동생 훌라구에게는 서아시아 원정을 명했다. 훌라구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로 향했다. 훌라구 원정군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 북부 산악지대의 암살자 집단 아사신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아사신의 본거지 알라무트 성은 몽골군의 막강한 공성 무기 앞에 결국 무너졌다. 이로써 170년간 이슬람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사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아사신을 정복한 훌라구의 다음 목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 바그다드였다. 당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몽골의 항복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훌라구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바그다드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결국 바그다드는 함락되었고 몽골군은 끔찍한 파괴와 학살을 자행했다.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지혜의 집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관이 불타 이슬람 문명의 정수가 파괴되었다. 500년간 지속된 아바스 왕조는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했다. 시리아까지 진격한 몽골군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마주했다. 1260년 벌어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은 맘루크 군대에게 참패했다. 이는 몽골 제국이 중동에서 겪은 최초의 대패배였으며 서방 원정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몽케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훌라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페르시아에 남았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땅에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4대 칸국 중 하나인 일칸국의 시작이었다. 이슬람 세계의 몽골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같은 시각 몽케칸은 남송 정벌에 직접 나섰다. 그는 세 방향으로 군대를 나누어 남송을 압박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몽케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사천성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해 남송의 심장부로 진격했다. 하지만 남송의 저항은 완강했다. 특히 조어산성에서의 전투는 몽골군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1259년 몽케칸은 이 조어산성을 공격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사인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백한 몽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백한의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었고 이는 몽골 제국 분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몽케의 두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였다. 남송 원정군을 이끌던 쿠빌라이는 중국식 통치에 개방적이었다. 반면 수도 카라코룸을 지키던 아릭부케는 몽골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의 지지를 받았다. 몽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는 남송과의 전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리고 1260년 자신의 세력 기반인 개평부에서 지지자들을 모아 쿠릴타이를 열고 스스로 백한의 자리에 올랐다. 이는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었다. 쿠빌라이의 즉위 소식에 분노한 아릭부케는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정통 쿠릴타이를 소집했다. 몽골 본토의 대다수 왕족과 귀족들은 아릭부케를 지지했고 그를 대칸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몽골 제국에는 2명의 대칸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의 제국에 2명의 태양은 들 수 없었다.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두 형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칭기즈 칸의 후예들은 이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다. 툴루이 가문의 내전은 곧 몽골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몽케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릭부케는 각기 다른 곳에서 칸으로 추대되며 대립했다. 쿠빌라이는 중국 북부의 풍부한 물자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웠고 아릭부케는 몽골 본토의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4년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몽골 제국의 통일성은 이 내전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전의 승패는 결국 경제력에서 갈렸다. 중국의 막대한
생산력을 장악한 쿠빌라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몽골 초원에 고립된 아릭부케는 보급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1264년 지지 세력이 모두 떠나고 굶주림에 지친 아릭부케는 형에게 항복했다. 4년간의 내전은 끝났지만 제국의 심장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통일 제국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쿠빌라이는 명실상부한 몽골 제국의 5대 대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제국 전체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과 킵차크 칸국 등 서쪽의 칸국들은 쿠빌라이를 대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칭기즈칸이 세운 거대한 제국은 이제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국가들로 분열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쿠빌라이는 제국의 중심을 옮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몽골 초원의 수도 카라코룸을 떠나 중국 북경 근처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위대한 수도라는 뜻의 대도라고 불린 이 도시는 그의 통치 기반이 중국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 천도는 몽골 제국이 유목국가에서 정주 문명을 기반으로 한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중국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1271년 그는 중국의 역대 왕조처럼 국호를 정하고 대원이라 선포했다. 으뜸 또는 근원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중국 고전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몽골의 정복자가 아닌 중국의 새로운 황제로서 통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호를 대원으로 정하면서 원나라는 공식적으로 건국되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중국식 왕조의 옷을 입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초대 황제 세조가 되었다. 유목민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최초의 왕조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칭기즈칸의 세계 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중화 제국으로 그 성격을 바꾸었다. 북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의 시선은 이제 남쪽으로 향했다. 강남 지역에 자리 잡은 남송은 중국 통일의 마지막 과제였다. 쿠빌라이는 수십만 대군과 강력한 수군을 동원하여 남송을 향한 총공세를 준비했다. 몽골과 남송 사이에 이어지던 오랜 대치 상황은 마침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남송으로 가는 길목에는 양양과 번성이라는 견고한 쌍둥이 요새가 버티고 있었다. 수십 년간 몽골의 공격을 막아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원나라 군은 5년에 걸친 끈질긴 포위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슬람 기술자들을 동원해 만든 신무기 회회포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두 요새는 함락되었다. 양양성이 무너지자 남송의 방어선은 급격히 붕괴했다. 원나라 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수도 이만을 포위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남송 조정은 저항을 포기했다. 1276년 어린 황제와 태후는 옥새를 바치고 항복했다. 큰 전투 없이 남송에 화려했던 수도는 원나라의 손에 넘어갔다. 남송의 일부 충신들은 어린 왕자들을 데리고 남쪽 바다로 도망쳐 항전을 이어갔다. 1279년 원나라 대규모 함대는 애산 앞바다에서 남송의 마지막 함대를 따라잡았다. 처절한 해전 끝에 남송군은 전멸했다. 재상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고 이로써 남송 왕조는 완전히 멸망했다. 해산 전투를 끝으로 몽골은 마침내 중국 전역을 통일했다. 당나라 멸망 이후 300년 넘게 분열되었던 중국 대륙이 다시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쿠빌라이는 할아버지 칭기즈칸도 이루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다. 유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몽골이 이룩한 평화, 즉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는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가들이 안전하게 실크로드를 오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였다. 그는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머나먼 길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쿠빌라이 칸의 대도에 도착했다. 마르코 폴로는 약 17년간 원나라에 머물며 쿠빌라이 칸을 위해 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중국 각지를 여행하며 놀라운 경험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 그의 이야기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으로 엮였다. 이 책은 유럽인들에게 황금의 나라로 알려진 동방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알려주며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을 통일한 쿠빌라이 칸의 야망은 바다 건너로 향했다. 그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복속을 요구했지만 카마쿠라 막부는 이를 거절했다. 1274년 쿠빌라이는 몽골 고려 연합군으로 구성된 900척의 함대와 4만 명의 대군을 보내 일본 정벌에 나섰다. 거대한 원나라
함대가 대한의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카타만의 상륙한 원나라 군은 화약 무기를 앞세워 사무라이 군대를 압도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럽게 거대한 태풍이 함대를 덮쳤다. 수많은 함선이 부서지고 침몰했으며 원정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이 보낸 바람이라는 의미의 카미카제라 불렀다. 첫 원정의 실패에도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년 동안 더욱 거대한 규모의 원정을 준비했다. 1281년 고려에서 출발한 동로군과 중국 강남에서 출발한 강남군으로 이루어진 4,400척의 함대와 14만 명의 대군이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이었다. 일본은 지난 7년간 하카타만 연안에 긴 방어용 돌담을 쌓고 결사항전했다. 원정군은 상륙의 어려움을 겪으며 몇 주간의 지지부진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또다시 거대한 태풍이 원나라 함대를 강타했다. 함대는 거의 전멸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두 번의 신풍은 쿠빌라이의 야망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쿠빌라이의 정복 전쟁은 동남아시아로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던 대월에 여러 차례 대규모 원정군을 보냈다. 하지만 초원에서 위력을 발휘하던 몽골 기병은 덥고 습한 정글 지형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낯선 풍토와 질병은 원나라 군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대월은 쩌능다우라는 뛰어난 장군의 지휘 아래 효과적인 게릴라 전술로 저항했다. 특히 바익단강 전투가 유명하다. 강바닥에 미리 박아둔 쇠말뚝을 이용해 밀물 때 들어온 원나라 함대를 썰물 때 가두어 격파했다. 결국 세 차례에 걸친 원정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원나라는 막대한 손실만 입었다. 원나라의 팽창 정책은 계속되었다. 미얀마의 파간 왕국을 침공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했고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대규모 해군을 파견했다. 이러한 원정들은 일시적으로 원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대부분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 무리한 원정은 제국의 재정과 군사력을 소모시키며 점차 원나라의 쇠퇴를 재촉했다. 쿠빌라이의 통치가 모든 몽골인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고타이 칸의 손자 카이두는 쿠빌라이의 황제 계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대칸의 자리는 오고타이 가문이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빌라이가 중국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맹렬히 비판하며 자신이야말로 몽골의 전통을 지키는 진정한 후계자임을 내세웠다. 카이두의 반란은 중앙아시아를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다른 불만 세력인 차가타이 가문의 왕자들과 연합하여 쿠빌라이의 원나라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다. 이 기나긴 내전은 양측의 국력을 심각하게 소모시켰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분열은 몽골의 추가적인 서방 원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내전 속에서도 쿠빌라이는 제국의 경제 기반을 다졌다. 그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보증하는 통일된 지폐인 교초를 발행했다. 이 혁신적인 화폐 제도는 광대한 제국 전역의 상거래를 촉진하고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훗날 무분별한 남발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쿠빌라이의 태도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용광로였다. 그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도교 등 여러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제국 각지에서 온 학자, 기술자, 예술가들이 수도에 모여들었다. 그의 궁정은 동서양의 지식과 문화가 교류하는 국제적인 중심지로서 번영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의 말년은 좌절과 슬픔으로 얼룩졌다. 일본과 베트남 원정에 연이은 실패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중앙아시아에서 계속되는 카이두와의 전쟁은 제국의 재정을 고갈시켰다. 연이은 실패는 노쇠한 황제의 영광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쿠빌라이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개인적인 비극에서 찾아왔다. 1285년 그가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아들이자 황태자인 친킴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충격으로 쿠빌라이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폭음과 폭식에 빠져 건강을 급격히 해쳤다. 1294년 몽골 제국의 제5대 백한이자 원나라의 창건자인 쿠빌라이 칸이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34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몽골 제국을 변화시켰고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그의 시대는 제국의 마지막 영광이었다. 쿠빌라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세운 원나라는 잠시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손자인 테무르칸은 할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제국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 시기 원나라는 평화를 누렸고 문화와 경제는 더욱 번성했다. 대도의 번영은 절정에 달했다. 쿠빌라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몽골 제국의 분열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일한 제국이라는 칭기즈 칸의 꿈은 사실상 끝이 났다. 4개의 주요 칸국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몽골 세계는 이제 4개의 거대한 권력체로 재편되었다. 중국과 몽골 초원의 원나라, 러시아 대초원의 킵차크 칸국,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를 차지한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의 일칸국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명목상 원나라의 대칸을 맹주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제국이었다. 쿠빌라이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원나라는 4대 칸국 중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다. 대칸의 칭호를 보유하며 몽골 제국의 명목상 수장 역할을 했다. 원나라의 통치자들은 중국의 발전된 행정체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몽골 고유의 정체성과 군사 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동유럽과 시베리아의 광활한 초원은 킵차크 칸국의 영토였다. 칭기즈 칸의 손자 바투가 세운 이 나라는 금장 한국으로도 불렸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공국들을 지배하며 막대한 공물을 거두었다. 킵차크 칸국은 러시아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차가타이 칸국은 칭기즈 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가 중앙아시아에 세운 나라다. 이 지역은 몽골 유목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동시에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핵심 구간을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다. 페르시아에는 칭기즈 칸의 또 다른 손자 훌라구가 세운 일칸국이 자리 잡았다. 바그다드를 정복한 훌라구는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조를 열었다. 일칸국의 궁정은 이슬람 문화와 몽골 전통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고 특히 천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13세기와 14세기는 유라시아 대륙에 전례 없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 이 시기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 시대라고 부른다. 비록 다른 칸들이 통치했지만 거대한 영역이 하나의 질서 아래 놓이면서 안전한 여행과 교역이 가능해졌다. 몽골은 실크로드를 비롯한 주요 교역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었다. 특히 역참이라 불리는 교통통신 제도는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상인과 사절들은 역참에서 숙식과 새로운 말을 제공받으며 유라시아 대륙을 빠르게 횡단할 수 있었다. 안정된 교역로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기술 문화의 대규모 교류를 촉진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과 같은 중국의 발명품이 서쪽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페르시아의 천문학과 수학의학 지식은 동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의 몽골 지배자들은 점차 현지 문화에 동화되었다. 1295년 일칸국의 가잔 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를 국교로 선포한 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로써 몽골 지배층은 페르시아 이슬람 세계에 완전히 통합되기 시작했다. 킵차크 칸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 칸들은 여러 종교에 관용적이었지만 14세기 초 우즈베크 칸이 이슬람을 국교로 공인했다. 이슬람은 킵차크 칸국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고 이는 훗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이슬람 문화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차가타이 칸국 역시 내부적인 갈등에 직면했다.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고수하던 동부의 몽골인들과 이슬람화되고 정착 생활을 받아들인 서부의 투르크 몽골인들 사이에 깊은 문화적 균열이 발생했다. 결국 이 갈등은 1340년대 칸국이 동서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칸국의 마지막 유능한 군주 아부 사이드가 후계자 없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제국의 구심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각지의 강력한 아미르들이 할거하며 일칸국은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었다. 결국 1357년 자라이루 왕조와 추판 왕조 등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며 페르시아에서의 몽골 지배는 막을 내렸다. 원나라 후기에는 황위 계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분이 반복되었다. 쿠빌라이의 직계 후손들이 단절되면서 반개 황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몽골 귀족 세력들은 각자 다른 황족을 내세우며 서로를 공격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황위 계승 분쟁은 잦은
황제 교체로 이어졌다. 1328년 한 해에만 3명의 황제가 즉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황제들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살되거나 폐위되기 일쑤였다.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정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국의 안정은 예시야기가 되었다. 무력한 황제를 대신하여 실권을 장악한 것은 권신들이었다. 특히 메르키트 출신의 바얀과 그의 조카 토크토와 같은 인물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파벌을 구축하고 정적을 숙청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황제는 이들 권신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다. 원나라 황실은 티베트 불교 즉 라마교를 깊이 신봉했다. 황실의 호원 아래 라마교 사원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일부 라마승들은 과도한 권력을 누리며 정치에 개입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권신 바야는 몽골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몽골인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한족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몽골의 전통과 언어 사용을 강요하며 다른 민족의 문화를 억압했다. 이는 민족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원나라 사회에서 한족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어 온갖 차별을 받았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몽골인과 생목인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다. 몽골인이 한족을 살해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지만 한족이 몽골인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차별은 한족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했다. 원나라 말기 정부의 재정은 완전히 파탄 상태였다. 황실의 사치와 과도한 군사비 지출 그리고 라마교 사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폐인 교초를 남발했다.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를 붕괴시키고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14세기 중반 원나라에는 극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황하가 범람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뭄과 메뚜기 떼가 농경지를 황폐화시켰다. 식량 생산이 급감하면서 끔찍한 기근이 전국을 휩쓸었다. 곤줄인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뿔두로 연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4세기 중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었다. 몽골 제국이 구축한 교역망은 역설적으로 전염병의 확산 경로가 되었다. 원나라 역시 흑사병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 기반은 뿌리째 흔들렸다. 제국의 통치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파탄 그리고 재앙 속에서 백성들은 종교에 의지했다. 특히 미륵불이 강림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백년교가 널리 퍼져나갔다. 백년교는 몽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주장하며 점차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확대하며 봉기를 준비했다. 1351년 마침내 백년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라 불렸다. 황하치수공사에 강제 동원된 농민들이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홍건적의 봉기는 순식간에 화북지방 전역으로 번져나가며 원나라의 통치체제를 흔들었다. 홍건적의 봉기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한족 반란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들은 각자 지역을 점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원나라 조정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능력을 상실했다. 몽골의 지배는 이제 명목상으로만 유지될 뿐 사실상 중국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많은 반란군 지도자들 가운데 탁발승 출신의 주원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홍건적에 가담하며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다. 뛰어난 전략과 용인술로 세력을 키운 그는 점차 다른 군벌들을 제압하고 강남 지역의 패자로 떠올랐다.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원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몽골 지배층은 권력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권신들과 지방의 몽골 군벌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며 힘을 소진했다. 이들의 분열은 한족 반란군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도곤 테무르는 제국을 구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반란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정사는 내팽개치고 주색과 사치에 빠져 살았다. 심지어 궁궐 안에 거대한 용주를 만들어 유희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다.
황제의 무능과 방탕은 제국의 멸망을 더욱 재촉했다. 주원장은 장강 유역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진우량과 장사성을 차례로 격파했다. 1367년 마침내 그는 남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그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할 가장 유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북벌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1368년 주원장은 마침내 남중국을 통일하고 음천부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그는 국호를 대명이라 정하고 연호를 홍무라 선포했다. 이로써 한족의 통일 왕조가 약 400년 만에 부활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중국 지배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곧바로 대규모 북벌군을 일으켰다. 그의 목표는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너머로 완전히 몰아내고 중원을 수복하는 것이었다. 서달과 상우춘이 이끄는 25만 대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며 원나라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갔다. 몽골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주원장의 북벌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 이르렀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토곤 테무르는 수도를 버리고 북쪽 초원으로 달아났다. 1368년 9월 명나라 군대는 저항 없이 대도에 입성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의 심장이었던 대도는 함락되었다.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시켰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는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광활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몽골 쪽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몽골 초원으로 돌아온 원나라의 잔존 세력은 국원을 세웠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중국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명나라와 오랫동안 대립하며 항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원은 몽골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원나라의 붕괴는 몽골 제국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했다.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1 칸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 각 칸국은 이슬람화와 투르크화가 진행되며 몽골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칭기즈 칸이 세운 거대한 통합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러시아를 지배하던 킵차크 칸국 역시 수에트의 길을 걸었다.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칸의 자리를 둘러싼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모스크바, 대공국을 비롯한 러시아 공국들이 점차 세력을 키우며 몽골의 지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타타르의 멍해가 흔들리고 있었다. 킵차크 칸국의 수에트는 모스크바 대공국에게 기회였다. 모스크바는 몽골의 조세 징수대리인 역할을 하며 부와 힘을 축적했다. 다른 러시아 공국들을 통합하며 점차 몽골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제국의 씨앗이 북쪽의 추운 땅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정복자가 등장했다. 몽골의 부예를 자처한 기무르였다. 그는 분열된 차가타이 칸국을 통합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군대는 킵차크 칸국과 델리 술탄 왕조를 굴복시키며 중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다. 몽골의 그림자가 다시 유라시아를 뒤덮었다. 칭기즈 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가 세운 차가타이 칸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다. 티무르의 등장은 이 분열된 칸국의 숨통을 끊었다. 티무르는 서차가타이 칸국을 완전히 장악했고 동차가타이 칸국을 속국으로 삼았다. 이로써 차가타이의 울루스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몽골 제국은 파괴와 정복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복합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을 건설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동과 서의 문명 교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촉진했다. 세계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몽골이 구축한 역참 제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촘촘하게 연결했다. 박스 몽골리카 시대의 실크로드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동방의 나침반 인쇄술 화약이 서방으로 전해졌다. 서방의 천문학 의학 지식도 동방으로 흘러 들어왔다. 인류 문명은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융합되었다. 그러나 교류의 길은 질병의 통로이기도 했다. 중앙아시아의 풍토병이었던 흑사병이 교역로를 따라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이 재앙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 기존의 봉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낳은 셈이다. 몽골군은 정복 전쟁에서 화약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화약 제조 기술과 사용법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인들은 화약을 개량하여 대포와 총기를 만들었다. 이는 기사계급의 몰락과 절대 왕정의 등장을 촉진하는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몽골의 지배는 한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했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세워진 명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한족 왕조였다. 그들은 몽골의 흔적을 지우고 전통적인 중화 질서를 복원하려 했다. 하지만 원나라가 구축한 광대한 영토와 제도는 명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의 지배는 러시아 역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되었다. 몽골의 지배가 역설적으로 통일 러시아 국가의 탄생을 앞당긴 것이다. 몽골의 침략은 아바스 칼리파조를 멸망시키고 이슬람 세계의 정치 지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후 등장한 일칸국과 티무르 제국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며 페르시아 예술과 과학의 부흥을 이끌었다. 몽골은 훗날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이 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의 고려는 몽골과 오랜 전쟁 끝에 부마국이 되었다. 약 100년간 이어진 원간섭기는 고려 사회에 깊은 상처와 변화를 남겼다. 몽골 풍습이 유행하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취되어 훗날 조선 건국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몽골 제국의 가장 큰 유산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서로 단절되어 있던 문명들이 몽골이라는 이름 아래 연결되었다. 이 거대한 통합은 세계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고 근대 세계의 서막을 열었다. 몽골 제국은 잔혹한 파괴자이자 위대한 창조자라는 두 얼굴을 가졌다. 수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문명을 짓밟았지만 동시에 동서 교류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다. 이 극단적인 양면성이 몽골 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고 논쟁적인 제국으로 만든다. 제국의 건설자 칭기즈 칸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구와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를 무자비한 파괴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반면 몽골에서는 위대한 통일자이자 법률가이며 국가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오늘날 몽골 공화국에서 칭기즈 칸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초상은 화폐와 공공 건물 곳곳에 새겨져 있다. 몽골인들은 칭기즈 칸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의 자부심을 느끼며 민족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몽골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이다. 초원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몽골 제국은 수많은 문명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이 남긴 파괴와 창조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만들었다. 몽골 제국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다.